자, 이번 시간 매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의 1부 쪽에서는 매매 예약 그리고 계약금 두 개 파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매매 효력하고 담보 책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효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B가 10억에 매매하기로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매도인은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대가로 돈을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빚어지는 몇 가지 쟁점. 첫째,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이때 가압류가 딱 들어왔다, 이 건물에. 누군가로부터 가압류가 딱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압류를 말소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그때 뭐를 주죠? 대금을. 이게 서로 무슨 관계냐?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 똑같이 줘야 돼요. 너 집 줄 때 가압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털어줘야 돼. 털어주면 내가 돈 줄게. 안 주면, 가압류 안 털어주면 나 돈 못 줘.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죠. 동시행 관계. 기출문제. 두 번째, 이게 원룸이면요, 계약서 쓰고 나서 뭐가 나오죠? 과실이 나와요. 월세가. 이 매매계약서 쓴 거는 4월 1일. 이때 계약일이고요. 잔금 치르는 거는 10월 1일이다. 약 6개월의 텀이 있죠. 기간이 있죠. 이 사이에 나온 월세죠. 월세는 누가 갖느냐? 이 문제가 바로 과실귀속입니다. 과실귀속 별 2개. 시험에는 많이 나왔어요. 잔금 완납전. 잔금 치르기 전에는 매도인 거예요. 아직 잔금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매도인 거죠. 집주인 거. 근데 잔금을 치렀으면, 잔금을 모아놓은 후 완납한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실, 월세는 누가 먹느냐? 이 부분은 잔금을 넣냐 안 넣냐 이걸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잔금 넣었다 매수인 거, 안 넣었다 매도인 거. 오케이. 세 번째는요, 돈을 그러면 얘가 어디서 줘야 되느냐? 어디서? 원래는 이 돈은 매도인이죠. 매도인 주소지 가서 주는 거죠. 매도인 주소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뭐를요?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는 그 인도 장소라고 그래. 그 인도 장소. 무슨 뜻이냐면 소를 팔기로 했다라고 해볼까요? 갑이 키우는 소를 B가 사기로 했다. 근데 어디서 주기로 했느냐? 어디서 돈을? 만나는 데서. 서울역에서 아니면 뭐 역에서 만나가지고 소값을 주기로 했다. 그럼 거기죠, 거기.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 인도 장소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그 인도 장소에서 소값을 주는 거지. 그럼 차를 샀다. B가 1호부터 차를 샀다. 5천만 원에. 그럼 어디서 차를 주고 돈을 받느냐? 서울역에서 만나. 그럼 우리 서울역에서 11시에 만나. 이번 주말에. 바로 서울역이죠. 서울역에서 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차 주고요. 차 주고 돈 주면 되는 거지. 바로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인도 장소라고 그래요. 거기가 바로 대금 지급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이자 지급식이요. 이자. 목적물을 넘겨받죠. 넘겨받으면 물건을 써요, 안 써요? 쓰죠, 매수인이. 쓰면 대가로 뭐를요?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이자를 넣어야 돼, 이자를. 언제부터? 목적물을 뭐한 날? 인도받은 날. 인도받은 날부터 뭐를 넣어요? 이자를요. 이자 넣는 거야, 이자를. 왜? 쓰잖아, 물건을. 건물을 쓰고 있잖아. 쓰는 대가로 사용료, 이자를 내라, 이자를. 언제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이것도 기출. 그 다음 계약비용입니다. 계약비용은 그럼 누가 내느냐?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하고요.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쌍방이요. 쌍방이 똑같이 균분합니다. 오케이. 요것도 한 2번 남았네요. 그래도 요 매매 효력에서 기억할 거는요, 과실하고 요 3가지입니다. 3가지. 과실은 잔금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걸로 구별하시고, 대금 지급 장소는 인도와 동시에요. 자동차 인도와 동시에 주기로 했다. 그럼 바로 그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될 거고, 이자는 언제부터 물어줘요? 목적물 받은 날부터,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불하면 되겠다. 이렇게 매매 효력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담보 책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책임. 뜻이 뭐냐?
매매로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에 내가 매매로 집을 샀어. 아니면 차를 샀어. 거기에 하자가 있는 거지. 결함이 있는 거죠. 하자가.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 판 사람이 누구한테요? 산 사람한테 책임지는 거야. 네가 책임져. 왜? 내가 샀는데 하자 있는 걸 팔았잖아. 책임져야지. 이 책임을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라고 그런다. 하자 담보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판 놈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책임지라고. 책임져. 이 책임이 뭐라? 하자 담보 책임이다. 그럼 책임 추궁을 누가 해? 추궁은 매수인이. 매수인이 판 놈한테 가서 추궁하는 거. 책임 추궁을 하게 되죠. 왜 딱 이렇게 하자 있는 걸 팔아가지고 내 속을 새기냐고. 누가 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거야. 따지는 거야. 그 문제가 하자 담보 책임 문제. 첫 번째, 이 하자 담보 책임은 법률이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니까 뭐예요? 과실이 있든 없든. 과실이 있든 없든 책임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만 져요? 아니야. 있든 없든 책임져. 책임. 이 책임을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그래요. 가령 내가 핸드폰을 샀어. 대리점에 가서 새 거를 샀거든요. 돈백을 넘게 주고 샀는데 그 핸드폰이 이틀 만에 작동이 안 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죠? 이틀 만에 작동이 안 되는 거야. 하자 있죠? 하자 있는 거죠? 그러면 대리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요. 있든 없든 책임지는 거야. 이를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왜? 결함이 있잖아, 결함. 기출 문제예요. 다음 두 번째. 물건 하자에 대한 면책 특약. 하자에 대한 면책 특약을 붙였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유효로 봅니다. 판례는. 우리 보면 종종 이런 거래를 하거든요. 내가 물건을 이렇게 살 때요. 중고차를 살 때 중고차 중개상이나 매도인이 뭐라는 거냐면 내가 싸게 해주는 대신에 뭐라고요? 하자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는다. 이게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에요. 하자에 대한 면책 특약. 면책이 뭐예요? 책임을 면제받기로 하는 특약이죠. 이거 유효야, 유효. 그래서 팔 때 하자 생겨도 뭐 하지 않는 거? 책임 안 진다. 이거 유효야.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유용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다만 단서가 있어. 시험은 이게 잘 나와. 매도인이요. 하자를 뭐 하고요? 알고 고지를 안 했다. 알고. 중고차가 사고 난 거를 알고도 고지를 안 한 거지. 그럼 우린 뭐라고 그래요? 나쁜 식기 그러죠. 나쁜 식기. 이걸 써주면 돼요. 그럼 기억나. 나쁜 식기. 어떤 놈이? 알고도. 하자 알고도 매도인이 고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나쁜 식기죠. 그럴 때는 면책 특약. 이 면책 특약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도 면책 특약이 있어도 책임 면할 수 없다. 그 말은 책임져라 이 뜻이죠. 언제? 알고요. 알고 고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머릿속에 저장합니다. 저장. 딱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물건 팔을 때 무슨 특약? 담보 책임 무슨 특약? 면책 특약이죠. 면책 특약은 어떻게 취급해요? 법적으로 유효요, 무효요? 유효라는 거죠. 유효다. 유효. 이게 우리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 구매할 때 우리 정부 측이 그 대응이 좀 늦었다고 막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조회사죠.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팔 때 백신 제조회사죠. 제조사가 화이자나 뭐 기타 등등 있었죠. 화이자 등등. 이쪽 한국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저거를 판매를 할 때 이거 1,000만 개를 2,000만 개를 팔 때 걔네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이걸 요구한 거지. 면책 특약을.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 안 진다. 이거지. 부작용 생겨도 뭐 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부작용이 있어도 판매자인 저희 제조회사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특약을 얘네들이 요구한 거야. 책임 면제된다. 얘네들이 계약서에다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 하기를? 저걸 사기를 주저하는 거지.
왜? 하자가 생기면, 부작용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뭐 한다? 책임 면제된다는 걸 특약으로 요구하는 거잖아. 이쪽에도 그래 거래를 꺼리는 거지. 저게 있으면. 그 만약에 사인을 했다. 이 상황에도 사인을 했다. 그럼 이거 유효라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부작용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뭐 가끔 뉴스에 언급이 되잖아요. 뭐 신체가 마비됐다 등등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게 뭐라는 거죠? 유효라는 거다. 이쪽에서 따지지 못해 제조회사를 상대로. 왜? 처음부터 감수한 거니까 이거를. 위험을 감수한 거죠. 따질 수 없는 거죠. 저 매도인을 상대로. 이게 바로 면책특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무거래에서.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있다. 단서가. 뭐라고요?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도 어떻게 했다? 고지를 안 한 사정. 이런 사정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 가령 이쪽에서 뭐라고요? 화이자나 그 백신 제약회사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그죠?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게 있었다. 부작용이. 혈액이 연구된다는 등 분명한 하자가 있는 거를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했다? 숨겼다. 숨긴 거지 이게. 알고도 숨긴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있어도 책임져야 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무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시험에도 이 부분은 몇 번 언급되어 있어요. 하자에 대한 무슨 특약? 면책특약은 유효입니다. 면책특약. 부작용 면책특약. 이거 백신으로 기억하시면 오래 기억 나올 거예요. 단 하자를 뭐하고요? 알고 숨기면 면책특약이 있어도 뭐 할 수 없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하자의 존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냐? 계약 성립시죠. 계약 성립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성립시라는 건 뭐죠?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 때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여기 발표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판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첫째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 두 번째 면책특약이 유효라는 점, 세 번째 하자 존재 여부는 계약 성립시지 인도시가 아니다. 인도할 때 기준이 아니다. 백신 넘겨줄 때가 아니라 계약서 쓸 때죠. 계약서 쓸 때 기준으로 하자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 인도시가 아니다. 기준입니다. 자, 담보 책임의 서설에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부분 따라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담보 책임을 크게는 어떻게 나누냐면 물건의 하자와 권리 하자로 나누어요. 무슨 하자하고 물건의 하자. 물건이죠. 내가 산 물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거야. 이게 물건이죠. 물건에 뭐가 있음? 하자가 있음. 집 샀는데 집에 누수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 이 문제가 바로 물건의 하자. 두 번째는요. 권리 하자. 내가 땅을 1000평을 계약을 했어요. 임야를.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농사 짓고 살려고 1000평을 샀죠. 측량을 해본 결과 150평이나 모자르네 이게. 850평밖에 안 되고 150평이 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권리하자. 이건 물건 자체의 결함, 이건 권리하자. 이렇게 크게 나눠요. 담보 책임은 1부, 2부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두 번째는 권리하자. 두 개로 쪼갠다는 거 먼저 잡고 들어갑니다. 먼저 물건의 하자. 각각을 나눠가지고 정리합니다.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뭘로 나눠요? 경매하자로.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게요. 세 개로. 보통은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까지요. 경매하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합니다. 시험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니까 여기를 내든가 출제가 얼마입니다. 비율은 비슷해요. 다 중요하니까. 자, 먼저 물건의 하자 볼게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를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하자 담보 책임. 내가 빌라를 사는데 빌라에 누수가 생겼어. 제 수험생 중에 60대 중반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근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할머니가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상대적으로 할아버지보다 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자기가 더 상대적으로 내가 법률적으로는 더 뒤처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이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이 덜컥 오자마자 다음 주에 저를 상담으로 찾아왔어요. 그분이 제가 지난주에 계약을 했다는 거지. 빌라를.
상가에 딸려있는 빌라를 12억에 계약을 했다. 12억에. 임대 줘가지고 임대 수익을 노후에 보려고. 근데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그 상가 세입자들을 찾아보니까 지하에서 막 물을 퍼내고 있더라는 거죠. 하자가 있는 거지, 누수가. 이 문제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건물에 뭐가 있었다. 누수가 있었다. 우리 현실에 많이 보는 거죠. 아니면 뭐가 있었다. 균열이 있는 거, 균열. 금이 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물건의 하자라고 그래요.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 누수가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토지가 어떻게 됐다. 오염되어 있었다. 땅을 샀는데 땅에 뭐가 있어요? 쓰레기가 엄청 처박혀 있어. 쓰레기. 물건의 하자지. 그 다음에 법률적 장애. 이건 뭐예요? 땅을 샀는데 땅이 뭐야? 행위 제한이 돼 있는 거죠. 땅에 뭐를 못해요? 건축이 안 되는 거야. 건축이 불가능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 장애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 등을 다 뭐라고 그래요? 물건의 하자라고 한다. 누수가 있어요. 균열이 있어요. 땅이 오염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장애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한다 내가. 빌라나 아파트나 호텔을 못 짓는 땅이 돼버렸다. 이를 법률적 장애. 다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봐. 물건의 하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빌라 샀는데 누수가 있더라. 아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제를 해버리고 끝내요. 근데 밑에는요.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제가 안 되고 뭘로? 손해배상으로 구제받고 끝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냐. 이 문맥이. 목적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솔루션이 달라지는 거야.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집을 들어가 살려고요. 살려고 매입을 했는데 목적 달성할 수 없다니. 이건 뭐죠? 중대한 하자다. 이게 중대한 하자야. 이건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파기요. 계약 파기하는 거야. 해제. 이거지 해법이. 해제해. 해제 처리하고 돈 돌려받아. 이게 중대한 하자. 목적 달성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아까 그 상가의 경우에 비를 막 퍼내고 있었다. 누수가 있어서. 요거 해제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제될 것 같죠? 실무에서는 해제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퍼낸다? 장마철에? 그죠? 막 쏟아지는 거라면은 목적 달성 못하는 거죠. 근데 비를 퍼낸다? 그리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서 그 장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4년이 넘는데 매년 이래요. 매년. 언제만? 장마철에만. 그럼 평소에는 쓸 수 있다는 거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장마철에만 잠깐 그러는 거지. 이건 목적 달성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해제 안 돼.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로 처리가 돼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목적 달성이 가능해. 가능해요. 그럼 뭐야 이거는? 경미한 하자다. 경미한 하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해제가 안 되고 손해배상이야. 손해배상. 이게 다야. 이 두 가지로 솔루션이요. 해법이 나오는 거죠. 해법이. 물건의 하자는 두 가지다. 해법이.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이 부분입니다. 내가 빌라 샀는데 누수가 있어. 균열이 있어. 균열 어느 정도 있어? 바로 그거죠. 얼마 전에 저쪽 어디죠? 저쪽 김해 쪽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친척이 그쪽에 거주를 해서 이 얘기가 법률적으로 저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계약서 쓰고 잔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게 균열이 생긴 거지. 지진으로. 이 문제죠. 균열이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면 무슨 하자? 중대한 하자고. 경미한 하자면 손해배상이죠. 이 문제입니다. 금이 어느 정도 가야죠? 살짝 실금이 있다. 이거 아니야. 이거에 중대한 하자 아니야. 이거지. 근데 금이 좀 가 있어. 가 있으면 바로 무너져요? 그건 아니지. 철근 콘크리트라서. 그거 안전진단 검사 받아야 되는 거죠. 안전진단 검사 받아가지고 이 정도는 살만한데요. 이러면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이거지. 경미한 하자. 이건 손해배상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걸로 귀결이 됩니다. 물건의 하자는.
그래서 물건의 하자의 해법은 요거다. 둘 중에 하나다.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이걸로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물건의 하자를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특정물 하자, 두 번째는 종류물 하자. 이렇게 세 번 두 개로 나누어요. 특정물의 하자 580조, 민법 580조예요. 요거는 581조.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입법을 해놔서 어떻게? 특정물의 하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내가 산 집이 그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아파트도요 하나밖에 없죠. 왜요? 같은 층이라도 위아래 층이 달라. 이게 위아래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 다른 거라. 이건 특정물이야. 특정물이 뭐예요? 세상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특정물 하자야. 유일한 거야. 유일한 물건. 거기에 하자가 있어. 이게 특정물의 하자. 그럼 내가 옷을 샀어. 옷 샀는데 양복을 백화점에 샀는데 하자가 있어. 그 똑같은 양복, 기성복이니까 여러 개 있겠죠. 그거를 종류물 하자라고 그래. 종류물 하자. 양복 샀는데 하자 있어. 책 샀는데 파본 있어. 똑같은 책. 인쇄소에서 많이 나오죠. 종류물 하자. 내가 아우디를 뽑았는데 아니면 BMW를 뽑았는데 그 차에 결함이 있어. 이놈의 새끼가 가다 말고 엔진에서 불이 나버려. 미쳐버리게. 이게 바로 뭐야? 종류물 하자지. 그래 한동안 떠들썩했죠. 아우디 사건. 샀는데 불이 나버렸잖아. 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불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이를 무슨 하자? 종류물의 하자라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요. 매 소비자는 두 가지로 해법을 원해요. 아우디를 내가 샀어. BMW를 샀는데 나는 그동안은 아우디 팬이었는데 이제는 아우디를 죽어도 못하겠어. 나 속인 것 같아. 쟤네들이 제조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하고 돈 환급 받고 끝이야. 원하지 않아 아우디를. 근데 거꾸로요. 나하고 정반대 성향의 소비자 있어. 그래도 충성해 아직도. 나는 죽어도 아우디야.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해제를 안 해. 해제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죠? 대리점을 통해서. 그 차 말고 다른 차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그래요.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은 뭐죠? 하자 없는 걸로. 하자 없는 새 차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환급받고 끝내는 거고, 계속 타기를 원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새 차를요. 하자 있는 차 말고 새 차, 하자 없는 새 차를 뽑아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법은 적어 놓았어요.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은 뭐죠? 새 차 뽑아주세요. 이걸 할 수 있다. 종류물의 하자가 있으면 계약 뭐를요? 해제 또는 뭐를요? 손배 청구. 엔진에 결함이 있다. 해제하는 거죠. 이거 엔진 결함 못 써나. 근데 부품이죠. 조그만 부품의 결함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받죠. 손해배상으로 받죠. 둘 중에 하나야. 해제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엔진 결함이라 이거 못 타면 잘못하면 사고로 죽을 수 있어. 해제지. 중대한 하자. 근데 조그만 부품의 결함이다. 손해배상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제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 구제받아. 근데 이걸 원하지 않아.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자 없는 새 차 가져와. 새 차 갖다 주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종류물의 하자가 있을 때 매수자,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이거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해제 카드 1번, 손배 청구 카드 2번, 3번은 뭐죠? 이거 원하지 않으면 뭘로? 하자 없는 물건, 완전물 급부 청구 세 가지다. 이때 감액은 안 돼요. 왜요? 엔진에 결함 있는 거 얼만큼 깎을 거, 얼만큼의 감액이 돼요. 감액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야. 질적인 하자라서. 양의 문제면 깎을 수 있는데 질적인 하자라서 감액 조치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조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종류물 하자의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요? 하자 없는 물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 결론,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에 따라서 해제나 뭘로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더라. 특히 종류물의 하자는
종류물의 하자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요. 이걸 안 하고 뭐 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물건의 하자는 깔끔할 거예요. 이때 추가적으로요. 물건의 하자에서 추가적으로 기억할 거. 하자를 모르고 사야 돼요. 모르고. 알고 사면 안 됩니다. 알고 사면 하자 어떻게 했어? 알고 샀죠? 물을 수 없어. 책임 못 물어요. 그렇지 아는 분이. 빌라를 하나 산 거지. 근데 살 때부터 뭐가요? 누수가 있는 걸 알았어. 알죠? 알고 사면은 집주인, 매도인한테 가서 책임 못 따져요. 몰랐을 때. 하자를 모르고 사야 된다. 모르고 사야지 따지는 거야. 알고 사면 뭘 따져 따지기는. 책임 못 물죠. 비근한 예로요. 마트 가가지고 저녁 6시쯤 되면 뭐 하나요? 떨이라고 그래요. 떨이라고 팔아. 야채도 떨이, 과일도 떨이로 막 팔거든요. 생선도 떨이로 팔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하자 있어. 조금 하자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요? 고지를 한다고 팔 때. 요거 어머님 하자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요거 2만 원짜리인데 9,000원에 팔아요. 9,000원에 떨이로. 그러면 하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알고 사는 거죠. 알고 사면 그 마트 담당자한테 책임 못 물어요. 왜요? 알고 샀어. 뭐를 몰랐을 때. 두 번째, 기간은요. 안 날로부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해제나 손배 청구를 해야 돼요. 반드시 6개월입니다. 물건의 하자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요거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뭐에 걸려요? 제척 기간에 걸린다. 그러면 이거 볼까요? 내가 차를 계약한 날이 2010년이다. 그리고요 2000 몇 년이요? 20년이 됐어. 2020년이. 그때까지는요 저 엔진에 결함이 있는 걸 내가 몰랐어. 오케이. 언제 알았냐? 2020년에 비로소 알았어. 하자를 알았어. 이때 하자 있는 거를, 하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언론에 떠들어가지고 이걸 알았어. 하자 존재를.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원래 이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얼마 안에 하자 알고 나서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우디나 BMW를 상대로.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제척기간. 6개월에.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인데도 뭐가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다.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 규정이. 그러니까 제척기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럼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때부터 얼마? 10년. 이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원래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데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죠. 이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규제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판례. 그 다음 미음이죠. 미음은 법률적 정해죠. 법률적 정. 여기 A+입니다. 내가 땅을 샀어.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법률적인 규제 때문에 건축이 안 되는 거야. 법의 규제로 건축이 안 되는 땅이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 이런 땅을 내가 산 거지. 법률적인 장애로. 이를 판례는 뭘로 봐요?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목적물의 하자로. 권리의 하자가 아니다. 이거.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로 봅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봅니다. 물건의 하자죠. 이게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 같은 개념. 내가 땅 샀는데 그 땅에 공장을 못 짓는다? 이게 바로 법률적 장애다. 땅은 샀는데 사온 거죠. 공장을 못 짓는 거예요. 법으로 묶여서. 땅이 법으로 묶여서. 이게 법률적 장애. 그 하자 존부는 계약 성립시 기준이다. 두 가지 기출문제. 법률적 장애가 있는 땅은 목적물의 하자고. 그 하자 여부는 언제다? 계약 성립시 기준이다. 두 가지 꼭 데려갈게요. 시험에 아주 단골. 다음 물건의 하자에서 꼭 기억할 거.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빌라를 경매로 샀어. 3억에. 그러면 무슨 하자는? 물건의 하자는. 그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경매는 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하자라는 게 정말 태클 걸기 시작하고 시비 걸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요. 벽에 스크래치가 있다. 바닥이 좀 스크래치 있다. 문이 조금 안 닫힌다. 등등 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하자가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그때 하자마다 경매를 다 무력화시키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을 거예요. 왜? 태클 걸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입법을 한 거야. 경매에서는 특별히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는 책임 묻지 말아라. 왜?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매는 물건의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살 때 현장 답사가 필수라는 거예요. 현장 답사에서 물건의 결함을 확 판단해라 이거죠. 현장 답사. 안 하면요. 현장 답사 안 해가지고 물건에 결함이 있다. 수도꼭지가 결함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자, 물건의 하자 이 부분입니다. 물건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냐 경미한 하자냐 목적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이. 특별히 종류물 하자는 뭐가요? 종류물 하자는 하자 없는 새 차 뽑아오는 카드가 먹힌다. 이 담보 책임은 6개월의 제척 기간에 걸리는데 소멸시효에도 적용을 받는다. 누적적으로. 특별히 물건의 하자. 법률적 장애죠.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로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는 태클을 못 걸어요. 이미 경매 나온 거는 경매 낙찰 받으면 물건의 하자는 비가 새거나 수도가 이거 물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왜? 사소한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이다. 자, 물건의 하자 끝났어. 이젠 권리의 하자로 넘어갑니다. 1부 끝났고요. 담보책임의 1부. 2부입니다. 권리의 하자. 권리의 결함이 있다는 거죠. 권리의 하자. 여긴 5개예요. 시험은 이쪽에서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자, 매도인이 토지 1000평을 매매 계약을 한 거지.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1000평이 모자라는 거지. 150평이 모자라. 이게 권리의 하자. 아니면 1000평이 남의 땅이야. 땅은 있는데 그 땅이 남의 땅을 샀어. 권리의 하자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은 책임지는 사람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이죠. 매수인은 책임 추궁을 한다. 추궁을. 너 책임져 임마. 왜? 1000평이 모자라잖아 지금. 누가? 매수인이. 어떤 요건하에 얘가 책임 추궁하느냐. 바로 여기에 포인트인데요. 매수인이 선의일 때, 악의일 때 권리가 이분이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달라. 여기 그래. 암기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해도 해야 되고요. 이해는 필수, 암기는 선택. 암기까지 가져야 된다. 매수인이 선의냐 악의냐를 불문하고 주장할 수 있는 카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의일 때도 되고 악의일 때도 되는 거야. 선의여도 되고 악의여도 되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볼까요? 요걸 일단 암기하고 가요. 전해 일감 줄이면 저손해. 전해죠. 전해 뭐를 줄이면 일감을 확 줄이면 저만 손해지. 저만 손해. 이게 선악불문하고 인정되는 거야. 저는 뭐냐? 저는 전부 타인 권리야. 전부 타인 권리일 때.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했을 때는 해제가 선악이다. 해제가. 일은요. 일부 타인 권리다.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를 매매로 팔았다. 일부가. 근데 일부가 남의 땅이다. 일부가. 그러면 감액이죠. 감액이 선악이다. 감액. 깎아달라. 세 번째는요. 저당권 실행입니다. 저당권 실행. 저당권이 뭐해서 실행돼서 소유권을 매수인이 날렸다. 그때는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하고 해제 다 돼요.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인정되는 게 뭐냐. 전해 일감 줄이면 저손해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걸 암기합니다. 암기. 전해 일감 줄이면 저손해다. 이 카드를 암기 카드로 딱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하면 돼. 이제 대입을 쫙쫙 해나가면 돼요. 자, 가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전부 타인 소유를 매매했다. 전부죠, 전부. 전부 누구 땅을, 남의 땅을 매매했다는 거네. 이럴 수가 있어요. 오, 예,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볼까요? A 땅을 B에게, B는 C에게 이렇게 매매를 했다. 매매가 된 거죠. 매매가 된 거죠. C는 D에게 매매가 된 거죠. 예. D가 저 땅을 사가지고요. D로부터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막 형질 변경하고 있어요. D가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파는 사람은 C죠. D한테 넘긴 거 C죠. C가 매도인이죠. 이때 이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면 매수인이 살 때는 50억이었어요. 임야를 50억에 샀거든요. 50억에. 그런데 형질 변경해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부지를 딱 만들었어. 대지로요. 대지로. 돈 좀 들어가죠. 형질 변경 작업하고 하니까. 돈 꽤 들어갔는데 아파트 지으려고 딱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누구 땅이야? 이게 A 땅이에요. 이게 보니까 B가 파는 거거든요. B가 얘한테 파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걸 누구 거를 A 거를 팔아먹은 거죠. 어떻게 해서 B가 서류 위조해서. B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요거 서류 위조해가지고 남의 땅을 얘한테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면 D는 누구 땅을요? 남의 땅. A 땅을 C로부터 가져온 거지. 이게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야. 전부 남의 땅을 얘가 전부 남의 땅이죠. 남의 땅 A 소유 땅을 얘가 1000평을 10,000평을 파는 거죠. 그때 D가 이거 알았어요? 몰랐잖아. A가 진정한 소유자죠. 얘가 진정한 소유자인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진정한 소유자가 A라는 거를 얘가 알고요? 모르고 샀지. 모르고 사면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매도인한테. 얘가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책임져 너 책임져. 나 몰랐거든 이거. A 거라는 걸 몰랐잖아. 얘는 땅을 뺏겨요. 왜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땅 뺏기죠. D가 얘한테 뺏기고 얘한테 가서 책임 추궁해요. 너 책임져. 나 몰랐거든. 어떤 책임져요? 첫째, 선의 악의입니다. 선의만 돼요? 악의도 돼. 악의.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암기법으로 전해 일감줄이면 저순.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전은 뭐죠? 해죠. 해제가 선악입니다. 선악불문이야. 따라서 매수인은 악의여도요. 선의여도 해제가 되고요. 악의여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어. 해제됩니다. 언제요? 선악불문하고. 악의여도 돼. 악이면 해제할 수 없어요? 아니, 악의여도 해제가 됩니다라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 여기 별 3개. 악의여도 해제할 수 있다. 선이면요. 매수인이 선이면 몰랐다. 선이면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걸 수 있습니다. 얘한테 손해배상 걸어.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할 때는 50억이고 지금은 땅값이 200억이다. 그럼 200억을 물어줘야 돼. 왜요? 이행이 이깁니다. 이행됐을 때 거래가 이행됐을 때 얻게 되는 이익 200억을 변상해야 된다. 200억을. 언제요? 선의일 때만. 따라서 매수인은 악의여도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가 되죠.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만 되네. 요거 두 가지가 포인트다. 요게 시험 문제. 간단하네요. 요거죠. 요걸 파기하면 돼요. 보통은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선의해야 돼. 선의. 매수인이 하자를 몰라야죠. 몰라야 가서 따지고 덤비고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악의여도요. 악의여도 되는 놈이 있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뭐가요? 해제가 선악불문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1. 두 번째, 일부 타인입니다. 일부 타인에서는 뭐가요? 감액이죠. 감액이 선악입니다. 1000평을 거래했어요. 토지 1000평을 거래했는데 1000평 중에 몇 평이요? 100평이. 100평이 남의 땅이네 이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1000평을. 그런데 이게 일부가 누구 땅이라고요? 남의 땅인 거지. 1000평 중에 150평이. 1번은 뭐죠? 전부가 남의 땅인 거지. 이게 전부 타인 소유였고 2번은 뭐죠? 일부가 남의 땅이었던 거지. 100평이 150평이.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일부 타인 소유라고 그런다. 그때는 언제요? 일부 타인 소유면 뭐가요? 감액이죠. 감액이 선악이다. 일감 그랬죠. 일감.
감액을 선이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니, 알아도 감액이 돼. 알아도 여기 별 3개. 그래서 매수인은 일부가 남의 땅이면 감액 청구합니다. 감액 청구. 선이요? 아니에요. 악이어도 돼.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 네 B번이죠. B번 시험 잘 나오죠. 선의의 매수인은 선이면 모르는 거죠. 여기 이거 100평이요. 100평이 남의 땅에 처박힌 걸 몰랐어. 이게 병거라는 걸. 이게 병땅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 선의의 매수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3단어가 지금 엉켜있네. 이게 무슨 뜻이냐. 풀어보면 매수인이 내가 땅을 샀어요. 땅을 1000평을 계약을 했죠. 거기다 뭐 하려고? 공장 질라고. 내가 공장을 세우려고 공장을 신축하려고 내가 땅을 산 거지. 1000평을. 근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꼬인 거지. 100평이 남의 땅이 처박혀 있어가지고 B가 을이요. 매수자가 공장 신축해야 되는 게 이 목적인데 이 목적 달성을 못 할 수 있잖아. 저 100평이 남의 땅이 처박혀서 공장을 못 짓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장을 못 지면 어떻게 해? 해제해야지. 공장 신축이 안 되네. 신축이. 해제. 돈 돌려받아. 그리고 나와. 못 짓잖아. 못 짓면 해제해서 돈 환불받고 끝내는 거지 뭐. 두 번째는 근데 말이죠. 100평이 남의 땅 이렇게 있어도 나머지로 공장을 세우는 게 무난한 거야. 무난하고 그리고 땅값도 여기 개발 소재가 많아서 땅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얘는 해제를 원하지 않겠네. 해제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 땅 살 거야. 사고 요것만 어떻게 해? 100평값만 깎아줘. 감액만 해줘. 요건 뭐가요? 공장 신축이 불가능해요? 아니죠. 신축이 가능한 거지.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감액으로 깎고 끝내. 둘 중에 하나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매수인이. 저 일부가 남의 땅이어서 일부 남의 땅 때문에 일부가 남의 땅이라서 건축을 못하면 어떻게 하고요? 해제. 하면 감액.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감액 또는 해제라는 말이 이거죠. 감 또는 해제. 감액 또는 해제.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지. 외에 별도로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외에 손해배상 청구라니? 나 건축을 못해서 요 100평이 모자라가지고 건축이 못해. 공장을 못 져. 우리 공장이 못 들어가는 땅이야.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땅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제해버려. 해제하고 별도로 어떻게 해? 내가 공장 지려고 자재하고 이걸 다 사다 놨어. 사 먹어놓지나. 그건 뭐죠? 손해죠. 손해. 계약이 끝나면 해제가 되면 입게 되는 손해죠. 손해배상 걸 수 있다. 이렇게 구제받는다. 감액할 때는 손해배상 못 받아요? 받아요. 요거 공장 지을 수 있어. 요거 빼도 지을 수 있죠. 대신에 손해를 입었어. 내가 손해를 입은 게 요거만큼 빠져가지고 100평만큼 빠져가지고 손해 입은 게 내가 5천만 원이야. 그러면 감액하고 별도로 어떻게 해? 손해배상도 걸어. 감액하고 별도로 뭐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해. 그래서 매수인이 쓸 수 있는 카드요. 매수인 을이 쓸 수 있는 카드가 2개인 거야. 첫째, 해제 카드. 두 번째, 감액 카드. 해제나 감액을 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붙어요? 손해배상이 별도로 붙어 있어. 이렇게. 요거를 2개 카드인데 2개 카드를 한 줄로 옮기면 이렇게 어렵게 입법이 되는 거야. 볼까요? 손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는 말은 이 말이다. 이 말. 2줄짜리죠. 2줄짜리를 한 줄로 옮겨놓은 거예요.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별도로 뭐까지요? 손해배상까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뜻. 572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연결할까요? 1항은 감액이죠. 감액이 선악이라는 거죠. 일감이니까 일감. 2항은 선이면 매수인이 선이면 어떻게 해요? 감액이나 해제 외에 뭐까지? 손해배상도 치고 나갈 수 있다. 시험 문제. 일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걸 수 없다, 걸 수 있다. 걸 수 있다라는 거지.
이때 선이면 언제부터냐? 선이면 언제부터냐? 안날. 하자를 안날로부터. 하자를 뭐 안날? 안날로부터 1년이다. 안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1년 안에 이걸 해야 되고 악이면 언제부터? 개악일이다. 개악일. 개악. 개악일부터 1년 안에 이걸 해야 된다.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이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암기할까요? 선이면 언제부터?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이면 개악일이다. 개악. 개약일이 아니라 개악일이 악일. 왜요? 요 악이하고 요 개악이라고 연결하려고 이렇게. 여기 별 3개. 개의악일입니다. 개의악일. 여기 별 3개. 이거 너무 잘 나와요. 어떻게 바꿔서. 악이면 안날로부터. 틀렸죠. 악이면 개악일부터다. 선이면 안날이고요. 선이면 안날, 악이면 언제부터? 개악. 개약이 아니라 악이다. 일부 타인 소유는 시험 문제가 딱 3군데다. 감액은 언제 됩니다? 선일 때만 됩니다. 뻥입니다. 악이어도 됩니다. 악불문, 선악불문, 일감 그랬죠. 일감이니까. 두 번째, 선이면 어떻게 해요?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까지 연결합니다. 마지막, 기간은요. 개악일이다. 악이면 개악일, 악이면 개악일. 오케이. 3가지. 일부 타인 소유권. 이번에는 내가 1000평을 샀는데 150평이 모자르네. 그럼 지금 일부 타인 소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둘이 계약을 해서 토지 1000평을요. 근데 아까는 방금 전에 일부 타인 소유는 이만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남의 땅이 처박힌 거지. 병땅이. 옆집에 있는 병땅이 여기 땅에 들어와 있는 거지. 옆집 땅이. 옆집 땅. 전부가? 아니야. 일부가. 이게 일부 타인 소유고. 수량 부족은 뭐예요? 얘 모자란 거야. 1000평을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측량 결과 몇 평이야? 850평이야. 그럼 몇 평이요? 150평이 모자른 거지. 모자랄 때가 바로 수량 부족이다. 그래서 일부 타인 소유하고요. 수량 부족은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예 없는 거. 이만큼이 없는 거죠. 없는 게 수량 부족입니다. 이만큼 빠져나가도 없는 거. 없어. 이만큼이 없어. 없으면 수량 부족. 있는데 남의 땅, 옆집 땅이 틀어박혀 있으면 일부 타인 소유. 다른 거죠. 법리적으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담보 책임의 첫 번째는 전부 타인 소유. 두 번째는 일부 타인 소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수량 부족으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라고 해요. 200평의 수량이 원시적으로 부족한 거지.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부터 모자라. 이를 뭐라고 그래요? 수량 부족이라고 해요. 옆에 써볼까요? 1000평을 계약했는데 200평이 모자라. 그럼 800평이네. 800평. 이를 수량 부족이라고 그런다. 일부 타인은 1000평 계약했는데 몇 평이야? 1000평이지. 1000평인데 뭐야? 남의 땅이, 옆집 땅이 껴있는 게 일부 타인이다. 자, 해법이요. 이거는 선일 때만 됩니다. 선이어야 감액이나 해제가 됩니다. 악이면 안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고 샀을 때만 갑의 땅을 샀단 말이죠. 을이 몰라야 돼. 이게 모자란 거를 몰라야 돼. 그래서 언제만 선일 때만 얘한테 책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감액도 되고요. 해제도 돼요. 요거 모자라가지고 나 모자라서 공장을 못 지어. 그럼 어떻게 해? 해제. 돈 돌려줘. 수량이 모자르구먼. 수량 부족이라서 공장 못 지어. 해제죠. 공장 지어. 그럼 어떻게 해? 손해배상이죠. 감액이나 또는 해제죠. 감액. 죄송합니다. 감액. 둘 중에 하나로 해결합니다. 두 번째, 매수인이 악이면 뭐예요?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합니다. 악이면 안 돼요. 무조건 선일 때요. 전제조건 선이요. 전제조건이 선일 때만 얘한테 따질 수 있는 카드가 생겨. 악이면 꽝이야. 악이면 아무것도 못해. 악이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너 꽝이야. 아무것도 얘한테 못 따져. 알고 산 거니까. 수량 부족은 악이가 아니라 언제요? 선이어야 된다. 선이. 요거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전제조건. 세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물을 수 없다. 몇 평.
개체과라는 거는 계약 쓸 때, 계약서 쓸 때 원시적 전부불능이야죠. 원시적 전부불능. 개체과는 전제 조건이 뭐죠? 전제 조건이 원시적 무슨 불능? 전부불능일 때 전부불능. 근데 이건 뭐죠? 원시적 일부가 모자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모자란 거, 200평이 조금 모자란 거는 전부불능이 아니죠. 그래서 개체과는 엮을 수 없다. 단골, 우리 시험 단골. 그래서 수량 부족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매수인이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일 것 1번. 악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개체과가 안 된다. 개체과 안 돼, 개체과가. 왜 안 돼? 개체과는 원칙적 전부불능을 전제 조건으로 하거든요. 오케이. 세 번째 담보 책임 끝났어요. 전부 타인 권리 1번, 2번이요. 일부 타인 권리, 3번이 수량 부족. 네 번째, 용의권 제한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그 부동산에 전세권이 붙어 있더라. 내가 빌라 사는데 말이야. 빌라에 뭐가 있어? 전세권자가 살고 있어. 그래 내가 짐 싸가지고 왔는데 지금 집 산 사람이 부산에서 짐 싸가지고 이삿짐 풀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전세권자가 있어. 이런 전세권자가, 지상권자가, 유치권자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어. 이게 용의권 제한이다. 집 샀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전세권자가 있어. 용의권의 제한이 있을 때. 용의권 제한. 대표적으로 전세권이죠. 전세권 아니면 유치권도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선의여야 해제가 됩니다. 똑같아요. 이 수량 부족하고 용의권 제한은 둘 다 선의를 전제로 한다. 반드시. 악의가 아니라 뭐일 것? 선의일 것. 선의여야만 해제나 손해배상을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감액은 안 돼요. 감액은. 전세권자가 있다고 해도 깎는 건 안 돼요. 깎는 건. 선의여야 된다. 악이면 안 돼. 이거랑 똑같아요. 악이면 안 된다. 여기 나왔죠. 악이면 아무런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언제만 선의일 때만. 꼭 기억해요. 그래서 수량 부족과 용의권 제한은 둘 다 뭐죠?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따질 수 있다. 얘한테 가서 따질 수 있다. 선의일 때. 수량 부족하고 뭐하고요? 용의권 제한은. 오,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담보 책임의 마지막 5번째. 첫 번째가 전부 타인 권리,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가 수량 부족, 네 번째가 용의권 제한, 마지막 저당권 실행입니다. 자, 요 논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게 576조인데 A+.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요. 이런 구조예요. 아파트를 갑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신혼부부라서 대출을 3억을 받고 산 거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 은행 대출이 3억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이걸 사는 겁니다. 누가요? 매수인이. 저당권 설정된 상황에서 대출 안고요. 3억 안고 매매로 삽니다. 대출 안고 사죠. 대출 안고 융자 끼고 산다고 그러죠. 융자 끼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 조건 이해가 돼야죠. 융자 끼고 얘가 집을 샀다. 매수인이. 이때 우리 실무하고 살짝 다른데 이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뭐를 전제로 한 거냐? 그럼 융자금을 보통은 어떻게 안고 사죠? 그럼 이 융자금을 누가 갚아야 돼? 이 3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안고 샀죠. 을이 갚아야지, 을이. 이런 조건이면 융자금을 안고 샀잖아. 이런 조건이면 이 대출금 3억은 누가 갚는 거냐? 매수인이 책임지는 거지. 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3억 다 책임지고 내가 갚을게. 이런 조건이죠. 이럴 때는 3억을 못 갚아도요. 3억을 뭐 해도 못 갚아도 이거 못 갚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하지. 은행은 무조건 경매해. 못 갚으면. 이게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죠. 경매를 하죠. 저당권이 실행돼요. 저당권이 뭐 했다가 설정되어 있다가 이거는 문제 안 돼요. 설정된 상황은 문제 안 돼. 이거는. 뭐가 되면 실행이 되면 이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그러면 책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융자를요 3억을 안고 사면 이거는 을의 책임이죠. 누구 책임? 을 책임이지. 을 책임이야. 왜? 내가 안고 샀잖아 융자금. 내가 갚는다고. 근데 못 갚았죠. 을 책임이지. 그러면 을은 갑한테 못 따져. 아무것도 못 따져. 그럼 담보 책임이 문제될 때는 언제냐? 융자를 안 끼고 샀을 때. 안 끼고. 끼고요? 안 끼고. 융자를 안 끼고 매매를 했다. 이 상황을 전제로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입법을 한 거야. 위에가 아니라 밑으로. 융자 안 끼고 샀다는 건 얘가 어떻게 한 거죠? 돈을 다 준 거죠. 이게 만약에 8억이면 집값이 8억이면 을이 8억을 다 준 거죠. 다 주고 어떻게 한 거죠? 3억 네가 갚아라 이런 뜻이죠. 이게 밑에죠. 밑에. 8억 준 거야. 내가 8억 주고 살게. 8억에 매매합시다 이거고. 이건 어떻게 한 거죠? 8억 중에서 5억이래. 5억을 안고 사니까 이건 얼마에? 5억에. 5억에 사는 거지 이거는. 다른 거죠 구조가. 위에 기억은 5억짜리 매매를 하는 거예요. 융자 끼고 사니까 5억을 내가 쟤한테 송금하고 3억은 내가 대출금 갚고 갚아나가고 이게 융자 끼고 산 거고 이거는 못 갚아도요. 3억을 못 갚아도 이거는 누구 책임이야? 을 책임이죠. 그러면 책임을 추궁 못해. 얘한테 책임 추궁 못해. 이게 경매로 날아가도요. 이 집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실행돼 버렸다. 그럼 이 집 어떻게 한 거예요? 날아간 거죠. 경매로.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갔다. 경매로 날아가도 이거는 얘한테 책임 아무것도 못 따져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언제요? 융자 안 끼고 샀다. 8억 다 줬어 내가. 다 주고 네가 이거 3억 갚아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야. 이건 드물죠. 니은은. 대부분이 기억처럼 해요. 니은처럼 했다 이거죠. 이러면 저 3억은 누가 갚아야죠? 매도인 갑이 갚아야죠. 3억은 누가요? 갑의 책임이다. 갑의 책임. 변제 책임이 갑에 있는 거죠. 네가 갚아 이거. 안 갚았어. 안 갚았어. 갑이야. 갑이 안 갚았어. 그럼 얘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갔다. 경매돼서 집을 날린 거지 얘가. 경매로 집 날렸다. 집 뺏긴 거죠. 내가 8억이나 주고 샀는데 이거. 8억이나 주고 샀는데 내 집 날아갔어. 왜 날아갔어요? 얘가 돈 안 갚아서. 갑이 이 돈 안 갚아서 경매로 날아갔죠. 그러면 을은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내 돈 돌려달라고 8억. 야 8억 내놔 임마. 이게 이거죠. 3억을 못 갚은 책임은 갑 책임이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합니다?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요. 해지하고 손배 청구합니다. 바로 담보 책임은 바로 니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니은.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가 실행됐다. 경매 실행. 설정되었다가 경매가 어떻게 되면 실행되면 여기 실행돼야 얘가 얘한테 가서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융자를 안 끼고요. 융자를 안 끼고 샀을 때 얘가 얘한테 책임 묻는다. 그때 해제나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는다. 이 해제나 손해배상이 얘가 선의여야 되느냐 저당권의 존재를 몰라야 되느냐 아니 알고 사도 돼. 알고. 선악불문이야 이거. 선의여도 되고 악의여도 다 됩니다. 선악불문이다. 가볼까요? 저당권의 실행으로요. 실행입니다. 설정이 아닙니다. 여기. 설정되면 문제가 안 돼요. 설정만 되면 경매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담보 책임이 거론할 여지가 없다. 설정만으로는 책임 문제 안 생겨요. 언제요? 실행됐을 때. 경매 실행됐을 때. 내가 집 샀잖아. 8억 주고 샀죠. 8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됐어? 경매 실행이 됐어. 집 날라갔어. 날라가면 얘한테 가서 돈 돌려달라고 그래야지. 네가 이 자식 안 갚아서 그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되고 해제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암기했나요? 출발점에 저손해라고 암기했어요. 저손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만 손해죠. 저만 손해.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다 돼요. 선의여도요? 아니요. 악의여도. 디귿 보면 C 보면 저당권이 뭐하면 설정된 상태죠. 설정된 상태는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죠. 그 상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요? 실행돼야 돼. 실행. 이때 매수인의 출제로요.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경매로 넘어오려고 그래.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럼 집 날라가죠. 그때 을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갚아버리면. 갚아버렸다. 을이 누구 빚을? 남의 빚을. 갑의 부채를. 을이 갑의 부채를 갚았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갑한테 돈 달라고.
3억 달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출제액. 출제액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제액 3억 돌려달라고 임마. 왜? 내가 네 빚 3억 대신 갚았잖아. 출제액 상환 청구가 생깁니다. 자,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그거는 선악불문이다. 선악불문. 선악불문의 별세계. 암기법은 어떻게 써요? 저손해. 저손해.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선악불문 카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권리하자 5개를요. 권리하자 5개를 암기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매수인이 선의 악의 불문하고요. 선악불문하고 누가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주장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선이야. 나머지는 선이. 이것 빼면 나머지 선이. 그게 뭐냐? 전, 해. 전부 타인 권리는 해제가. 일감이죠. 일감. 일부 타인은 감액이. 일감을 줄이면 누구 손해? 저 손해다. 저 손해. 전해, 일감. 일감을 줄이면 여기다 쓰면 되죠. 줄이면 누구 손해? 저 손해. 저 손해. 요거는 뭐야? 다 선악불문이다.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다. 나머지는 다 그럼 뭐다? 나머지는 선이. 나머지는 매수인이 선의일 것. 매수인이 뭐일 것? 선의여야 된다. 선의인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머지는 수량부족과 용의권 제한이다. 수량부족. 선의죠. 그거 선의해야 되죠. 용의권 제한. 용의권 제한도 선의. 오케이. 그래 담보 책임은 제 머릿속에는 2줄이야. 2줄로 됩니다. 2줄.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2줄밖에 없어요. 담보 책임은 머릿속에 2줄로 끝. 이거를 이렇게 암기 안 하면 머리 뽀개집니다. 타사 들어가서 강의하는 거 수험생들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를. 이걸 책을 막 한 페이지를 외우고 다녀. 책 한 페이지를. 그럴 필요 없다. 책 한 페이지 외우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전해 일감 줄이면 저손해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나머지 선이라는 거. 요거죠. 이렇게 하면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그냥 한 방에 화끈하게 부셔집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에서 제일 출제 비율 높은 담보 책임까지 연결이 되셨습니다.